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공계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회와 과학기술단체들이 대책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각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주요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제에도 지원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액이 한 해 60조 원을 넘었습니다. 60조 7천억 원을 투자해 3.4%의 점유율로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뇌신경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이 나이 든 생쥐의 뇌를 분석한 결과 항노화 단백질인 시트로인3의 감소가 근육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해외 인재 유출로 이공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과학기술계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며 각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을 주문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하며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발전을 이끌어온 이공계 인력.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지난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현재 인력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계와 국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주제 발표에 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시행된 과학기술 인재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과제 단위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연구비 수주 경쟁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이탈을 불렀다면서 양적 인재 늘리기가 아닌 질적인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님들이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과제로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개를 따셔야 하고 이런 구조에서는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죠. 결국 양적 규모보다는 질적인 수준이 훨씬 중요한 시대다. 대학 측도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을 꼽았습니다. 미비한 보상 체계와 양질의 연구개발 일자리 부족이 학생들의 이공계 진로 선택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소위 과학고를 못 나오고 선행이 덜 된 학생들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는 일을 대학이 해야 되고요. 이 이공계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좀 잘 뽑을 수 있게 그 선구안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입시 정책을 이라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는 또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과학기술 전문 인재 양성 센터를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이끌 인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단체 등 각 분야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책, 교육,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정부, 산, 학, 연 등 각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논의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소통의 장이 이공계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는 40개 기업의 투자액이 한 해 60조 원을 넘으며 세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유럽연합의 세계 연구개발 투자 상위 2,000개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0개 기업이 순위에 올랐으며 60조 7천억 원을 투자해 3.4%의 점유율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681개 기업이 835조를 투자해 43.3%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으며 중국, 독일, 일본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90일간 관세를 11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하며 협상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들이 쌓여 있어서 최종 합의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 무역 관계를 계속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我觉得这里面双方都是有巨大的诚意的，中美建立了中美经贸磋商的机制，这个是至关重要的。也就是说，有一个 90일의 시간을 벌었지만 민감한 쟁점이 워낙 많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 과도한 보조금, 우회 수출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보통 1년 이상 협상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일기 때처럼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짓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양국 정상의 회담을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크게 내려 미국과 중국 모두 불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관세 전쟁 원인으로 지목했던 무역 적자 해소나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등은 언급되지 않아 중국이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The Chinese can say that we faced the bully down. We made no real concessions, and we saw a 145% tariff reduced to 30%, with possible further reductions on the way.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협상에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와 시장 개방을 중국으로부터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 30%가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하한선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독 비싼 약값의 책임이 다른 나라에 있다며 약값을 평준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도록 하겠다는 건데 한미 무역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다른 선진국보다 두세 배 높은 미국 내 약값을 59% 이상 내리겠다는 건데 해법으로는 다른 국가와의 약값 평준화를 제시했습니다. Today, Americans spend 70% more for prescription drugs than we spent in the year 2000. The United States is home to only 4% of the world's population. Pharmaceutical companies make more than 2/3 of their profits in America.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대표와 상무부 장관에게 다른 나라가 약값 책정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제약사가 외국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미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협조하지 않는 국가에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n other words, we'll add it on to tariffs if they don't do what is right, which is everybody should equalize. Everybody should say pay the same price. And 약값 폭리가 가장 심한 대상으로는 유럽연합을 지목했지만 화살은 우리나라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의 낮은 약값에 불만을 표시해온 데다 미국 무역 대표부도 올해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약품 가격 책정 정책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15일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과 함께 한미 고위급 통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의약품 가격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지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여파가 지역 경제 수출에도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10개 시도에서 1분기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이 마이너스 19.3%, 대구 마이너스 16.6%, 세종 마이너스 11% 등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유기 무기 화합물, 화학 제품 등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제주와 충북, 대전은 메모리 반도체와 수송 기타 장비 등의 호조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부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해외 연구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협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예산 삭감 이야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분야 정부기관이죠. 나사라고 우리말로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나사의 내년도 예산안을 20% 넘게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나사가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34조 7천억 원보다 24% 삭감된 26조 3천억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나사 예산 삭감은 한마디로 이제 비효율적인 분야에는 돈을 더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1회 발사 비용이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이 SLS 로켓 발사는 3회 정도만 발사하고 이제 폐기하겠다. 이런 방침을 이제 밝혔고요. 예. 이 SLS 로켓은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의 약자인데 그 미국이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그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 SE는 로켓입니다. 그 나사뿐만 아니라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NIH 등 좀 굵직한 과기 분야 정부기관 예산도 대폭 삭감이 된 거죠? 네, 대폭 삭감되고 있는데요. 이 백악관이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은 NIH 국립보건원인데 이 NIH 예산은 올해보다 한 40% 정도, 국립과학재단 NSF라고 하는데 이 기간 한 55% 정도가 삭감될 예정입니다. 올해 NIH 예산이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조 원 규모인데 얘를 이제 내년도에 260억 달러, 36조 원 규모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이들 연구 기관은 이제 미국 내 과학 연구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원도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연구 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상가상으로 NIH가 신규 국제협력 연구비 지급을 또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NIH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제 전 세계 바이오 의학 분야 연구를 주도하는 이제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예산 삭감 여파로 NIH가 이제 미국 연구자들이 해외 협력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연구비인 좀 이름이 어려운데 해외 하위 연구비 지원을 9월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해외 하위 연구비 지원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다소 낯선 용어인데요. 이 해외 하위 연구비는 NIH로부터 연구 과제를 받은 미국 연구자가 해외 공동 연구자에게 재지급하는 연구비를 말합니다. NIH는 9월 말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만들기 전까지는 이 새로운 신규 연구비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공동 연구를 해도 돈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이제 NIH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비 지원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해외 연구비 지원이 매년 이제 요 연구비 협약을 맺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이제 과학자들이 미국과 이제 연구 협력에 대해서 중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NIH는 해외 지원금이 없어서 프로젝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상대 기관과 협의해서 프로젝트 자체를 종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 건가요? 그 국제 학술지인 이 사이언스의 자료를 살펴보면은 NIH는 지난해 3,600건 이상의 해외 연구비 지원을 승인했는데 금액으로는 약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600억 원 정도이고요. 이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USA Spending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를 살펴보면은 최근 2년간 한국에 지급된 해외 연구비는 약 7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의 연구 협력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국내 과학계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 NIH의 지원을 받는 이제 과학자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국내 한 대학교에서는 올해 2월 심사가 예정됐던 것도 심사를 못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마쳤는데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NIH가 이 국제협력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이번 이제 결정으로 외국인 연구자한테 돈을 주려면 왜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돼서
굉장히 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죠? 우리나라는 미국과 약 한 3억 달러, 한 4,200억 원 정도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미국과 연구 협력 중단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이제 이 문제를 미국에 가서 논의하고 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지난주 이제 그 원래 브리핑에서 이 유상임 장관이 미 연방정부가 국가 R&D 대폭 삭감 명령을 내려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공동 연구가 지속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내일 이제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 방문에서 예. 백악관 이제 과학기술 담당자를 만나서 이 국제 협력 지속 이런 것들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뇌 신경계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북대 생명공학부 김상용 교수, 한국뇌연구원 김재광 박사 공동연구팀은 노령 생쥐의 뇌 분석을 통해 항노화 단백질인 시트로인3의 감소가 근육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인위적으로 시트로인3의 발현을 높이고 생쥐 모델의 운동 기능을 측정했더니 골격근 양이 유지되고 운동 기능 저하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연구가 뇌신경계와 노화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최초로 밝힌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신경계 보호 기반 항노화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노인층의 청력 손실을 치료하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대 니컬러스 리드 교수팀은 청력 손실이 있는 노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보청기와 청각 치료사 등 청력 치료를 지원하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인 노화 관련 지원을 제공해 3년간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청력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그룹보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 느끼고 질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노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 빈도가 낮아서 우범지대가 될 위기에 처한 도심 속 지하 보도나 폐건물이 스마트팜으로 재탄생합니다. 경기도가 도심이나 농촌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가방 공장 기숙사가 있던 곳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은 후 20년 넘게 폐건물로 방치돼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곳을 스마트팜과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공모 사업을 벌였습니다. 1층에 식물 공장이 들어서고 2층은 체험과 교육을 겸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꾸려질 계획입니다. 밖에 텃밭도 있을 거고 미래에는 이제 온실형, 체험용 온실도 있을 거고 이 현장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재미있는 콘텐츠로서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한 지하보도입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컸던 곳인데 역시 스마트팜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사계절 딸기 체험이 가능한 지역 명소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지하보도를 저희가 잘 살려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체험 공간을 만들고 맛있는 딸기를 많이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과 농촌에 머물며 농업을 경험하는 체류형 농촌 스마트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또 농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역에서의 스마트팜, 이게 바로 저희가 사회혁신형 경기도형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형 스마트팜이 도시와 농촌 문제 해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부산에서 미래 해양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25 청소년 해양 올림피아드가 열립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재단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해양 올림피아드를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재학생과 중학교 학년기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예선부터 본선 캠프까지 참가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이달부터 6월 11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지스트 신소재공학과 김호범 교수가 국제광학 전자기학 연구 심포지엄에서 만 40세 이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학회는 김 교수가 차세대 광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보스카이트의 결함 제어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해 고효율, 고안정성 광전자 소자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광학 전자기학 연구 심포지엄은 광학, 광자공학, 전자기 이론, 메타물질, 나노광학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성장과 협력을 위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 창립 총회를 엽니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흩어졌던 산업 역량을 결집해 드론 산업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연관을 연계해 총체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자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열리는 창립총회에는 드론 산업에 관심이 있는 정부기관,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농업, 소방, 건설, 시설관리, 물류, 항공 드론을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 위한 이른바 드론 완성체 5대 프로젝트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고객 정보 22만 건을 불법 사금융 업체에 판매한 전현직 저축은행 직원과 이렇게 취득한 정보로 저소득, 저신용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뜯어낸 대부 중개업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민 금융 상품을 이용할 자격이 있었는데도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마치 자기들 덕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서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시중 저축은행에서 빼돌린 고객 정보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중개한 콜센터입니다. 이들은 전직 저축은행 직원인 A씨로부터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고객 정보 22만 건을 건당 700원 정도에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저축은행 직원 B씨로부터 이 같은 개인정보를 건당 300원 정도에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 일당은 이렇게 구한 개인정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저소득, 저신용자 58명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의 30% 정도를 수수료로 뜯어내 1억 원 정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을 받을 요건이 됐는데도 마치 자신들 덕분에 중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속인 겁니다. 대출을 빙자하여 보증료, 수수료 명목이 현금을 택배 또는 계좌 이체에 요구하는 행위에 응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범죄 수익 가운데 현금 5천만 원을 압수하고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소견 진단 기술을 혁신 의료기술로 지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흉부질환 의심 환자가 병원에서 가슴 X선 촬영을 하면 AI 알고리즘이 영상을 분석해 의료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AI가 검출할 수 있는 이상 소견은 결절과 경화, 간질성 음영, 흉막 삼출, 기흉 등 5가지입니다. 다만 AI는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환자 증상과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가 최종 진단권을 갖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가슴곰 짝짓기철을 맞아 지리산 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탐방 수칙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 짝짓기 시기는 5월 말부터 7월까지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행동 반경이 5.3배 늘어납니다. 공단은 탐방객이 샛길 등을 이용하다 반달가슴곰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600여 곳에 서식지임을 알리는 깃발과 안내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반달가슴곰이 목격된 사례는 10건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해외 유출 등으로 이공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단순한 논의로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에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확실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